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일로 선언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의 면담 중에 러시아는 모스크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도 러시아의 본보기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동시에 러시아군은 휴전 위반이나 적의 도발, 어떤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년 만에 재개한 고위급 핵협상 2차 회담이 현지 시간 19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로마 주재 오만 대사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재국인 오만의 외무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보사이디 오만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졌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시리아와 전격 수교를 맺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시리아가 한때 혈맹이었던 북한과 거리를 두고 한국 외교부 장관을 극진히 대접하는 등 긴밀한 관계 유지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낡은 동맹의 굴레를 벗어나 진짜 파트너와 외교할 때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상훈 기자입니다. 검정색 SUV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립니다. 조 장관이 로비에서 기다리던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눕니다. 현지 시간 지난 1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외교부 총사 조 장관이 한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장면이 시리아 국영TV에 보도됐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이 매체는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원조에 의존하던 빈곤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분야로는 기술 이전과 산업화, 교육, 보건, 철도, 친환경 에너지, 통신 인프라, 청년 인재 양성 등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외교적 결정은 과거 정권이 고수하던 낡은 이념과 편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실질적 상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진짜 파트너와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시리아는 한때 혈맹으로 불렸던 북한과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과도 정부가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뒤 다마스쿠스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시리아를 떠난 뒤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시리아는 북한과 단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거리를 두거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동에서 북한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물론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며 사실상 와해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과거 하마스에는 땅굴과 관련한 기술을 전수하고 헤즈볼라와는 무기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시리아의 새로운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과거의 아사드 정권의 혈맹이었던 이 북한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는 거의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동시에 북한의 중동 내 입지 역시 점차 약화됩니다. 한편 정부는 당분간 다마스쿠스에 대사관을 개설하지는 않고 주 레바논 대사관이 시리아 대사관을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규입니다. 최근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프로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죠. 유통가에서도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저격할 만한 특화 매장이나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매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이 붉은빛으로 변신했습니다. 입구에서 프로축구 구단 대표 캐릭터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문 손잡이도 축구공 모양입니다. 스포츠 특화 편의점으로 일반 편의점과 달리 특정 구단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개장 첫날인 지난 17일에만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을 정도로 많은 팬들이 몰렸고 인기 신상
신상품은 첫날부터 돈이 났습니다. 쉽게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시간 제한 되지 않고 쓰게 돼서 TV랑 머플러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 최근 유통가는 구단 충성도가 높은 스포츠 팬들의 소비력에 주목하며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지난달에도 대전의 프로야구 구단과 협업한 특화 매장을 선보였는데 같은 위치에서 일반 편의점을 운영했던 작년 대비 20%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관전 목표를 수행하면서 신규 고객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식품회사는 프로야구 팬들을 겨냥한 빵을 출시했는데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빵에 동봉된 야구선수 스티커가 팬심을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내수 침체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스포츠 팬덤 마케팅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말의 고장으로 불리는 제주에서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봄 방목이 시작됐습니다. 4월 단 이틀만 개방되는 국가유산보호구역 마 방목지를 올해도 많은 이들이 찾았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초원을 달리는 말들. 갈기를 휘날리며 땅을 박차는 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들판을 울립니다. 알록달록한 제주마가 일제히 고개를 들고 질주하자 토지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 질주는 제주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가주장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에 대한 역사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좀 알리고 제주도 독특한 목축 문화가 있거든요. 목축 문화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돼 제주의 전통 목축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보호구역 마 방목지는 평소 출입이 불가하지만 4월 단 이틀간 개방됩니다. 제주마를 보기 위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에 와서 이렇게 생생한 말들에 달리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보니까 정말 제주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말 인형탈을 쓰고 초원을 달리는 몽생이 마라톤도 열렸습니다. 말이 되니까 뭐가 말처럼 뗄 수 있는 느낌이 말이 든 것 같아요. 말로 변신해서 1등 하는 게 좋았어요. 이외 축제 기간 몽생이와 인생 네컷 찍기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북 고창에서는 청보리밭이 녹색 물결을 일으키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유채꽃도 함께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녹색으로 물든 청보리잎이 물결을 일으키며 넘실거립니다. 봄볕을 받아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녹색 물결이 장관을 펼쳐 보입니다. 싱그러운 봄을 만끽한 부부는 녹색빛의 청보리를 배경으로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남편이랑 청보리밭 축제 한 달 가지고 왔는데 마침 또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와서 초록색 청보리 넘어보고 유채꽃도 봐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녹색 물결 옆으로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노란 유채꽃도 만개해 한층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경관 농업축제인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봄과 함께 전북 고창 공면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K 콘텐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폭삭 소가수다, 도깨비, 백일의 낭군님 등 드라마 촬영 장소에 포토존을 만들어 관람객을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폭삭 소가수다 보고 대구에서 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더 예뻐가지고 잘 보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인 거 알고 오긴 왔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예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 이 밖에도 보리밭 내 작은 무대에서는 클래식, 고창농악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제공됩니다. 따스한 봄날 고창에서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과 복내미 물신풍기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5월 11일까지 펼쳐집니다. 여미스 TV 엄수현입니다. 서방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단체 관광을 재개한 북한. 최근 인터넷에는 북한 나선 관광을 다녀온 외국인 여행객들의 후기가 화제인데요. 오늘의 주제, 외국인이 바라본 남과 북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독일의 유명 인플루언서 루카 베르트맹게스. 그가 올린 북한 여행 영상 함께 보실까요? 고립된 세계 북한에 도착한 루카 씨. 이렇게 신이 난 루카 씨 뒤로 보이는 나선 경제특구의 풍경. 지금 2025년이 맞나요? 루카 씨는 미국 경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와 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난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진대부를 커튼으로 굳이 가리지도 않았고 여행 가이드도 재미나고 허름하니 사진을 찍지 말라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루마니아에서 온 안드레이의 북한 여행은 어땠을까요? Întotdeauna trebuie să fii însoțit de un ghid. Culmea e că pe holuri e foarte, foarte frig. Dacă n-a fost folosit de mult, 방이 너무 춥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기자 출신으로 벌써 세 번째 북한을 방문했다는 조 스미스도 비슷한 말을 전했는데요. 어두컴컴했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았으며 더러운 호텔방 창문 전체에 금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 국적의 여행 유튜버 마이크 오 케네디는 BBC를 통해 북한의 엄청난 통제 수준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Chinese border going to it's a border quite big, hasn't been used in over 5 years by tourists. It'll be interesting to see what the crews check if you need phone or camera or passport. I've bought several copies of the DDT please try and document the entire process. Our passports were checked, stamped, then we were instructed to list every electronic device in our possession. That list had to match our items we were wearing, not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what we might take with us, but because they'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We're not allowed to bring anything that would be politically sensitive, such as a book about North Korea or a USB containing external political content. No camera. 또 그는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했다며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5년 전 북한이 국경을 막은 후 북한 사회는 내부 통제가 더 강화되고 경제 상황도 훨씬 더 열악해진 모습이네요. 자, 지금부터 한국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표정을 살펴볼까요? 핀란드와 덴마크에서 온 새 친구들. 잠들지 않는 한국의 밤 풍경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네요. it's really amazing how it's dark and it's late, but it's still really bright. Yeah, that's true. It doesn't even feel like evening. Like everything is open. You never sleep. 벨기에에서 온 마이카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서울과 지방을 모두 여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감이 어떤지 들어볼까요? 이번엔 스웨덴 가족들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이 가족들이 이렇게나 놀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You love the lamps. It's a really big kitchen. Is that common? So this is like a modern touch. This is how it usually it is. What is this? This is actually air conditioned. Oh, So the Korean homes have air conditioning. I don't feel like that's very common. We use the windows. Yeah. this is a really big one. I I'm used to the ones in the roof. The air conditioning is usually used to regulate the coolness inside our apartment, but the heat is actually from the floor. So in apartment and houses, they use floor heating. I love that. I always have comfy. So yeah. So it's for like the boiler. Yeah. I had never seen that before moving to Korea. So when I first saw it, I was like, what is this? But this is actually for the boiler. Super convenient as well. Yeah.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외국인들. 우리에겐 일상인데 말이죠. 외국인이 보고 느낀 열악한 북한의 민낯. 그와 반대로 한국을 여행하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외국인들. 남과 북의 차이는 관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네요. 이상 인터넷으로 본 넓은 세상, 인터넷으로 본 세상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불법 침공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전쟁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2024년 10월경 북한이 참전하며 국제적 확전 우려까지 불러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종전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부분적인 휴전에 전격 합의했고 푸틴도 이에 일부 동의했는데요. 이런 정세 속 러시아만 굳게 믿고 있던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지친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에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김정은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전통 우방이었던 중국은 시진핑 일기의 경제적 부상에 힘입어 책임 있는 대국으로 도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에만 집착하면서 중국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죠.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북한은 결국 극심한 고립과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병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북한의 군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이에 북한은 대규모 군사 물자와 수많은 젊은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러시아에 바치고 푸틴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러우 전쟁 종전 후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The relationship is not one of appreciation or mutual respect. It's transactional. Russia is getting North Korean troops to die in the place of Russians, and North Korea is getting something in return. Money, access to technology, things like that.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러시아에게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은 결국 푸틴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종전 논의의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그동안 외면해온 중국에 다급히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홀대받은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은 김정은이 달에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발자국 동판을 제작해 도로 한가운데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동판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그 위로 시커먼 아스팔트가 덮여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중 우호의 해 폐막식도 무산되었습니다. 2024년은 중국 수교 75주년이자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한 매우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폐막식 일정에 대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폐막식은 최종 무산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 관계의 소원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은 교역 부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난 1월 18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중국 무역이 2023년 대비 약 5% 감소했다며 수교 75주년을 맞았지만 무역에는 활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전체 무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5% 무역 감소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등
한 방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무시하고 푸틴의 일방적인 구애를 펼치면서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중국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인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격변기를 맞게 될 올 봄.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과 오락가락 외교 정책은 주민들을 더욱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였습니다. Basically, when it says we are young, it completely ignores the indigenous Australians who were here before the English. I think that it's basically institutionalized racism.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You usually sit down and just say, stand up for the national anthem, which I just thought was not showing any difference.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괴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야채와 과일류 보급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괴혈병인데요. 그러나 21세기 전장에서 120년 전 러시아 제국이 겪었던 치명적인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한 대가로 북한 병사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전쟁의 비인간성과 북한 지도부의 무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전사한 북한군 병사들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발 및 구강 검체 분석 결과 다수의 북한 병사가 심각한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류탄 주머니에 군수품 대신 값싼 소시지를 채워 넣은 모습은 이들의 열악한 보급 상태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건 이들의 최후예요. 북한군은 포로가 되기보다는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극했습니다. 이는 과거 김일성 시대의 맹목적인 충성 강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포된 소수의 병사들조차 자신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남한군이 있는 줄 알았다고 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동맹인 러시아군의 노골적인 경멸과 인종차별적 모욕까지 더해졌습니다. 감청된 러시아군 통신에선 북한군을 아침으로 개고기 먹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라 칭하며 조롱하고 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절박하게 구축하려는 동맹의 실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비인간적인지를 드러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놀랍도록 1904년 발생한 러일 전쟁의 참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일본군과의 격전 속에서 심각한 괴혈병 문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약 11개월간 여순항에 고립됐던 육상 병력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보급이 완전히 끊기면서 괴혈병이 재앙처럼 번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여순항의 러시아 수비대 병력 중 수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괴혈병을 앓았습니다. 단순한 잇몸 출혈, 피로, 관절통을 넘어 병사들의 전투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켰고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포위 막바지에는 전투 가능 병력보다 괴혈병 환자가 더 많았다는 보고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발트해에서 머나먼 항해 끝에 도착한 발트 함대 역시 장기간의 항해로 인한 비타민C 부족으로 괴혈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보급과 병참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가는 참혹했으며 괴혈병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군 패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본군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도 괴혈병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선원들이 망망대해 위에서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세기 들어서야 제임스 린드 같은 의사들이 감귤류 과일이 괴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을 밝혀내면서 비로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괴혈병은 인류가 이미 수세기 전에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파악한 질병인데요. 21세기 전장에서 그것도 과거 동일한 문제로 막대한 피해를 겪었던 러시아와 관련된 군대에서 괴혈병이 발병한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군수 보급 시스템의 붕괴, 병사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경시,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지도부의 무능과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장병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더 좋은 영양소다. 그리고 지금 가치 개선이 정으로서 굉장히 더 나아졌어요. 많이 개선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병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옛날에 보지 못했던 추가로 조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놨고 오빠 쪽으로 아무튼 뭐 이모의 마음으로 오늘 맛있는 저녁 그만! 제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로워요. 너무 귀엽게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몇 킬로 줄 거예요? 한 30킬로 정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한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기분 것도 다른 것 같고 뭔가 제가 여기서 좀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청춘을 불태웠던 그 조리병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는데 그냥 거실이 엄청 잠깐 대화만 넘기면은 다음이라고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선임분들이랑 동기들이 잘 알려줘서 시작하는 사이 맞추고 있어서 전처리 한번 해보고 전처리 칼질 나와서 아이고 잠깐만. 나 너무 이지 하이볼. 유진 씨 하이볼. 유진 씨 하이볼. 뭔 말이야? 나가지 말래. 뭔 말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건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실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에서는 사실상 김씨 가문의 독재를 반대하는 사건으로 비일 비재 했었음을 여러분들 도 모를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김씨 패밀리에게 충성하는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반체제 사건이 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내에서 정권의 안보와 체제를 유지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치적 반체제, 인사, 군 내부의 반란 가능성, 인간의 멸망 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관 내부에서 반체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특성상 정보기관의 군대 내에서 반체제 활동이나 부패 문제는 종종 발생해 왔으며 또 관련하여 대규모 시청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 실제 북한의 반보기관의 역사입니다. 김정일은 생전 시에 국가안전보위부 사건 담당본부장에게 2005년 10월 9일 내린 국비밀 말씀 지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을 만나고자 한 것은 오늘 있은 사건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 동무가 제구실을 바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삐라 살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표에 조정 인물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고 무조건 파헤쳐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평양시 안전보위부에 가옥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창건 40돌 행사 때부터 시작하여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당창건 50돌 행사 직전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연발하였는데 무조건 뿌리채로 잡아 뽑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겨냥한 위험한 사건입니다. 특대형 중대 사건으로 등록하고 철저히 수사를 벌여야 하겠습니다. 혐의 대상자들과 의심스러운 자들에 대하여 정확히 장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이러한 삐라 사건들이 1988년 공화국 창건 40돌 행사죠. 1989년 세계 13차 세계학생 축전 행사죠. 그럴 때도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고, 김정일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보는 것 자체가 중국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시 개성구역 미산동에 본부가 있고 1987년 이진수 부장 이후부터는 보위부장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김정은한테 2009년 4월달 넘겨주기 전까지는 김정일이 직접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본부 총사대원은 개성산이고 제1부장이 수속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전반적인 실무 실패를 김정일에게 매주 독대해서 보고하고 있고, 정치국장은 대장하고 상장급입니다. 정치부장은 중장급입니다. 우리 말하면 소장급입니다. 반탄부 부장, 그 다음에 중요부서 담당 부부장들은 다 중장급, 우리 말하면 소장급입니다. 부부장급 6명이 총 있고 본부에 반탄국 및 해외 반탄국과 수사국, 검찰국 30여 개 이상의 실국 부서들이 있습니다. 산하에 공식적으로 가명으로는 평양기술대학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김정일 모의대학이요, 모연과정이고, 여기에서는 독보적 정탐 및 반탐 전문 교육직을 가지고 요원 양성을 맡아서 서로 독립 및 협력관 및 인사에서 총 정치교원이 2016년 8만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정치 첩보전입니다. 주요 최근 기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으로 2012년 4월 임명된 김원홍이지만 걔도 사실은 이후에 2017년 수출되죠. 김원홍 하기 전에 김영영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장이었던 사람이 수청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고용반탄부 부장과 함께 김영영이 사실 김정일을 대항할 수 있는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1987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된 이진수의 사이입니다. 본인의 어떤 간판과 본인 능력으로서 본총사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되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 27회에서 김정일이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김정은을 임명하면서 한 발언이 잠깐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내 오른팔이나 같다. 10여 년 이상 내 팔다리 같은 자식들에게 못 가본 아버지 심정은 너무나 아팠다. 동무들이 어려울 때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동무들 믿고 의지하여 혁명의 한계를 끝까지 갑시다. 앞으로는 다 좋겠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런 지시를 취했다는데, 그때 바로 김영영 제1부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김정일이 안 간 겁니다.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김정일을 반대하는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일이 그곳에 안 갔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파악한 데 하면 김영현 제1부장이 뭐 아파 죽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여기서는 잘못 알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파분자로 낙인돼가지고 그 사람 잡으려 오는 호위사령 부대 대원들 앞에서 자기가 총을 들고 자축했습니다. 1998년 4월 그 이후에 김영영 제1부장의 최측근들 한 10여 명이 총살됐고 그중에 몇 사람은 해외로 도망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를 김정일은 바로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014년 5월 경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비공식적으로 한 하루 전에 갑자기 진행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은 김정은이 보위군의 숨진 상황을 파악하고 숨진 대상자들에게 직접 선물을 하고 훈장을 주는 행사였는데 행사 당일날 어느 누구도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특대형 비상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 전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누군가에서 작성된 충격적인 전단, 우리 신호랑 띠하죠. 전단 수십 장이 보위부 총사 본부 총사에서 사랑으로 살포됐는데 그 전단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장성택 선생님을 왜 죽였습니까? 라는 한글 문구가 담겨져 있었고 누군가가 장성택의 숙청에 앙심을 품고 북한 내부에서 말하는 소위 최고 존엄 김정은의 정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김원홍 부장에게 아직도 당의 영도를 거부하는 반당 아외분자들의 뿌리가 박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무조건 잡아내기 전에는 보위부 현장 시설을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심한 짜증을 냈습니다. 명령을 받은 김원홍은 실제 꾸준하게 큰 특대형 사건으로 등록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정로 반탄부 부장이 한두구 감금되었고 이 시기 김원홍은 김정선 지도 시찰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곧장 비상체제로 가동해서 검색실에 나섰는데 일단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본부총사의 제일 꼭대기에서 바람에 살짝 날아가지고 시간을 맞췄던 거예요. 더욱이 현지 지도자 김정은이 딱 방문하기 직전에 북한의 최고 존엄의 그 방초의 심장부이자 최후의 보위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이죠. 이는 결국 북한 내에 지하 가치의 조직이 안보 담당 핵심 권력기관 곳곳에 이미 있고 또 퍼져 있다는 점을 밝힌답니다. 게다가 전단을 살포한 범인들은 김정은의 총사 방문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보위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고위 핵심 인사들만 알 수 있는 사안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작전을 아주 지도세대가 펼쳤다. 보위부 초기 그 조사에서 전단은 사건 당일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누군가 전총 본부 옥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A4 용지 수십 장 정도였는데 올려진 전단이 바람이 살짝 불면 날아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본부 총사 좌우 160m 반경에 뿌려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해당 전단은 분석 프로그램에 작성되지 않고 인쇄되지 않고 모두 다 선수 수기로 쏜 건데 필체 역시 서로 몇 사람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최소한 5명 내지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필체 압력 분석 결과 모두 다 왼손 썼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각 프린트들한테 특정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누가 뭘 몇 장 하면 일단 나타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첫째, 전단 살포 지점과 방식이 매우 전략적이었고 전술적이었고 둘째로는 필체 분석 결과 전단을 작성한 주체가 최소한 5명이나 10명이다. 규모가 꽤 크다는 거고 실제 특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왼손을 다 사용할 정도로 치밀한 점 특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장성택 선생을 죽였습니까? 이거는 장성택이 심어놨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성택 추청하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이제 그 회자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지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나 사법부 검찰기관의 재판소나 뭐 이런 데서 중요한 안보기관들에서 북실장급 이상들은 많이 추청됐어요. 또 장성택과 친인척 관계들은.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장성택의 힘, 영향력을 입어서 또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승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북한 체제 내에 중요한 도움이
전할 지위에 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김정은한테 도전적으로 공식적으로 장성태 선생님을 왜 죽였습니까?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사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진행 사건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부기관 내에서는 반체제 활동이 실제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북한 허위사를 넣은 추구 경호대 쪽에서도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반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 이동주 체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바로 오늘과 그 사건들입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들 알려줄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르다는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의 한국판 버전인 하이퍼튜브의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만 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의 빠른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127억 원의 예산이 202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상태의 튜브 안에 자기 보상 기술을 활용해 열차를 띄우는 방식인데요. 즉 공기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이런 혁신적인 교통수단은 2013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하이퍼루프라고 언급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2019년 남부도시 외곽에 하이퍼루프 시험 운행 트랙을 완공했는데요. 스위스는 제네바에서 취리까지 17분 만에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보다 앞선 2009년 세계 최초로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축소 모델에서 시속 1019km 주행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하이퍼루프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압도적인 속도인데요. 하이퍼튜브는 최고 시속 1200km로 비행기보다 빠르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상의 영향을 덜 받아 비행기보다 지연 및 결항의 위험이 낮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반나절 부산 여행 가능해지겠네요. 여러분 꽃 구경 하셨나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온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라도 꼭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놓치지 마세요. Hello there, everybody, and welcome back to 매식픈 영어 진학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김이에요.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누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